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여기는 뭐 사장이 날마다 바뀝니다. 네, 사장이 날마다 장사 안 되는 바뀌고요. 데인가 본데. 예. 보니까. 뭐 실질적인 사장은 노영희 사장이시고 저는 이제 왁자지껄의 비대위원장 김용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뭐 경제 위기로 살림살이가 참 힘들다고들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연이은 고소 고발로 참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이 세상에 대해서 외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신 분들이 오늘 나오신 분들입니다. 자, 먼저 대표적인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박, 네. 수박을 자처하시는 우리 강성필 정치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동구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이렇게 길어요. 동구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 간단한 직함도 많은데 그 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동미을이라고 하면 되겠네. 동미을. 예, 자 편의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경 네. 그 부대변인께서는 그 대전 유성에 이번에 공천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 거기 그 주거지. 예, 주거지. 아니 공천 받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럼 곧 의원님이에요? 예? 곧 의원님? 아니 아니 제가 저 누구한테 들었냐면 김만배한테 들었습니다. 요즘 무슨 말을 하더라도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그러면 다 면책이 됩니다. 믿겨요. 또. 나무보다 낫네. 다행입니다. 나무한테 들으신 게 예, 아니어서. 그래요. 자, 지난주 저희 스픽스 그 왁자지껄이 그 말로 홈런을 날렸습니다. 예, 그래요. 저 한남동 관저 선정에 있어서 네. 천공이 개입했다 이런 설이 저희를 통해 나왔는데 저희 우리 전계원 대표가 네. 고발당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김호준이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거 어찌 된 일인가. 뭐예요 그거는? 아직 고발당할 자격이 없구만요. 저희가 먼저 얘기를 했고 어. 그래도 어쨌든 TBC는 이제 방통심의 문제 때문에 세게 못 다뤘는데 살짝. 여기서 전화 김용미 소장이 엄청 세게 했는데 우리는 못 걸었다는 얘기는 역시 제가 있는 곳은 못 거는구나. 아니 사실 우리 저 그렇게 엮으시네요. 변희재 고문하고 저하고 안진걸 소장 그리고 네. 최대집 전 대한의협 회장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JWPC 장시호 WPC가 분명히 봉인돼야 하는데 이거를 뜯어가지고 15번 켜고 그렇게 해서 조작하는 점, 증거를 조작하는 점. 근데 그걸 했던 주체가 박영수 특검의 윤석열 팀장 그리고 한동훈 사실상의 부팀장의 그 제4수사팀이었단 말이죠. 그걸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근데 변희재 고문은 태블릿 PC 관련해서 낭설을 유포하면 바로 다시 구속될 그런 그쵸. 상황인데. 보석 조건이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석적 소식이 없어, 소식이. 우리는 건들질 않아.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그래서 우리 건들질 않아요. 기자회견 그것도 2번이나 했어. 아이고. 어? 저는 이제 어제 공개된 매블쇼에서 한 제가 10번을 강진구 고소하듯이 저도 고소하라 그랬고 태블릿이 무서우면은 내가 가발을 질렀어요 한동훈 대에서 가발을 갖고 고소해라. 그래서 그게 지금 오늘 또 한 70만에 나왔는데 네. 제가 뭐라 해도 저는 안 걸어. 네, 그래서 이번 건도 우리가 더 세게 더 빨리 질렀는데 저쪽 TBS 김어준 쪽 거는 거 보니까 내가 있는 곳은 못 거는구나. 아니, 최근 시장의 불문율이 그거잖아요. 다른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건드려도 상관없고 한동훈, 천공, 김건희 뭐 이분들 건드리면 무조건 고소 고발이다 이러는데 이 정말 예외적인 경우 아닙니까? 저는 기사로도 이미 지난 4월부터 한동훈이 태블릿 PC의 조작 주범이다. 그리고 파렴치범이다. 기사 제목으로 막 갖다 박아서 다 퍼뜨렸거든요. 예. 예. 좀 한동훈 좀 잘 알면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잘 몰라요. 모르고 읽고 씹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냥 뭐라도 걸 누가 안 사람인데. 나는 깜짝 놀랐는데 MC 장원이 네. 그냥 개그 프로에서 한 번 질렀는데 바로 소장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첫 방송에서. 첫 방송에서. 첫 방송에서 한 거를 MC 바로. 장원? 예. 막 질러대는데 이상하게 저만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저도 잘 알 것 같은데 한동안. 아니 뭐 저는 이제 네. 다른 얘기 하시죠. 무등산 수박? 예. 뭐, 그래요. 네. 이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왜 되네요. 그 변희재 고문은 이렇게 피해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그
왜 국회의원도 보장 안 하는 면책 특권은 변희시 고문한테는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저 정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저 정치. 여기서 이 관저에 누구를 부르느냐, 누구를 픽하느냐, 이 픽 정치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핑미. 예, 그렇지. 불림 받은 사람과 불림 받지 받은 못한 사람. 이 간극은 상당해 보입니다. 예. 자, 한남동 관저에 초청을 했는데 어떻게 오부 요인, 뭐 국회의장이라든지 뭐 대법원장이라든지 오부 요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들어가나요? 뭐 하여튼 헌법재판소장도 있겠군요. 이분들은 불렀나요? 안 불렀죠. 안 불렀어요. 아니 뭐 불렀으면 그건 공식적으로 언론에 풀 기사화 되겠지. 될 수 있는 건데 얘기가 없잖아요. 야당 대표하고는 200일째 지금 아예 만나질 않습니다, 지금. 네. 근데 윤핵관 4인방에다가 여당 지도부를 불렀는데, 이건 뭐, 분명히 관저에서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먹이고, 그리고 뭔가 메시지를 전했고, 그랬더니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70명 되는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윤심을 응원하는 응원 부대가 돼버렸습니다. 강성필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드디어 이제 형님 정치 시작된 거죠. 형님 정치. 우리 형님은 의리가 있으시니까. 음. 우리 형님은 의리가 있고 보수 기질이 있어서 70명 줄 섰는데 이제 70명 줄 못 쓴 사람들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겠죠. 근데 제가 그 카메라에 잡힌 분들 몇 명이 보니까 서로가 다 어색해하던데 서로가 이거 악수는 하는데 너도 와 있어? 뭐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안철수도 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안철수도 왔어요? 네, 가서 인사했는데 그 제작자분 딴 데 보고 계시다가 상당히 민망해하고 분위기가 어색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와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켜봐줘 공부하는 모임이라고. 공부하는 모임 같은 공부는 소리 하고 혼자 있네. 하는 거지. 뭐 얼마나 공부를 또 70명씩 모여. 70명씩 모여가지고. 뭐 쪽집게 가회 받나?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일리지 쌓고 입장권 받고 하겠죠. 그래서 한번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봤을 때 또 이제 분란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현고모님? 어쨌든 그 관저 정치에서의 우리가 지금 놓치는 부분이 네. 처음에 윤핵관 4명을 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부를 동반시켜서 김건희가 들어갔다는 거를 지금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그러면은 부부를 부른 이유는 김건희가 참여해서 김건희가 지령 내리려고 이제 부부 동반 형식으로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제 이 당권 논의가 됐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당내에서는 사실은 자꾸 한동훈 차출론이 계속 나왔어요. 당내에서 한동훈 차출론 쭉쭉 나오다가 강신업이 딱 튀어나오면서 한동훈은 공부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은 내 말을 잘 듣는다. 강신업이 강신업이가 딱 그 말을 터뜨린 다음에 예. 바로 다음 날 윤석열이 한동훈 차출 안 한다 그러고 한동훈이 그 다음 날 나 정치 안 한다. 그러니까 강신업 입으로 딱 정리가 됐어. 그 한동훈 문제가.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발언이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아닙니까? 수도권에서 MZ 세대의 공감을 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난번 시간에 우리 변 대표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강신업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 얘기를 근데 왜 밖에서 하면 다 저보고 비웃어요. SNL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웃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계속해서 그 가르치는 방향이 한 곳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이 안 되는 게 MZ 세대한테 공감이 됩니까? 강신업이. 근데 그건 참 말이 안 되는데. 그 강신업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정신 연령이 19살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MZ 거구나. 세대에게 소구된다. 그래서 그 MZ 세대로 맞춘 것은 그런 조건을 뭔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입에서 나온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추측을 아니, 그러니까 해보았죠. 제가 볼 때는요, 저 주호영하고 이제 어른바 윤석열과 김건희 생각을 잘 못 읽는 겉도는 사람들이 딸이 못 읽어. 못 읽고 한동훈이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막 자가 발전을 하다가 스톱이 걸려버린 지금 거야. 조용해졌어. 네, 강신업 한방 한타에 그냥 스톱이 걸려버리고 현재는 지금 쫙 보면 안철수가 어느 순간에 그냥 이 사람도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가버리거나 했고 현재는 지금 김기현하고 지금 장재원이 만나서 으짜으짜 한다는데 그럼 거의 이상하게 확 정리되고 강신업 지금 김기현 지금 2파전 유승민을 제외하고는 네. 그래서 판 정리가 되는 분위기고 강신업이 오늘 또 떠들었어요.
변희재가 자기를 지지했다요. 아 진짜? 나는 지지한 게 아니고 강신업이 실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변희재가 자기를 지지해서 자기는 당선이 확정됐다. 서운하네. 저 같이 얘기했는데 왜 제 이름은 빼고 또. 그래서- 역시 셀럽의 차이가. 아니 나는 지금까지 모든 건 강신업이 말한 대로 된다 그랬더니 강신업이는 반대로 변희재가 말한 대로 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당선된다고 이래서. 거기도 약간 근데 부족한. 여기서 제가 이제 제가 뭘 얘기했냐면은 김건희, 강신업, 전광훈 삼각 편대를 얘기했는데 강신업이가 변희재가 그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김건희, 전광훈, 강신업 그 구도로 이길 수 있다고. 근데 뭐냐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 강신업은. 김건희, 강신업, 전광훈 삼각 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라인업은 이길 만하죠. 지금 사실 이 스픽스 말고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밖에 나가가지고 강신업이가 유력하다 하면은 아, 무서워. 이 미쳤나 보다 이제 드디어 미쳤나 보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얘기하죠.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 천공, 2위 김건희, 3위 강신업, 4위 윤석열이었는데 이 4위 윤석열이 지금 또 그 순위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네, 그런 일단은 이거는 우리 좀 평론가들 인정해야 될 게 예. 일개 팬클럽 회장 따위가 대통령을 향해서 그 친구 내 말 잘 들어. 다른 사람 그 말에서 진짜 내 말 잘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냐는 거하고 예. 한동훈 대에서 감히 국민의힘에 누가 얘 공부 더 해야 돼 나오면 안 돼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 이게 너무 이게 황당해요. 그래서 저는 실은 이거 주제에 처음에 있을 때 이거 다른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지도부 패싱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고 당무 개입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이 관점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 정말로 빵 터뜨리셔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단 하나 우선은 어제 공부 모임에서도 특히 장제원 의원이 되게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저도 내부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와 저는 여사라고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1대1로 자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는 장제원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한홍도 있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예, 윤한홍. 저는 장제원이다 최고다 이렇게 들었었고요. 그리고 강신업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령을 받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 주제선에서는 최고의 지휘력을 지금 발동하신 분은 우리 여사님이었구나라는 결론이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 이 관저 정치권만 아니라 지금 우리 그냥 사진 외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제공하는 센터에 항상 사진만 봐도 그냥 중심에는 그냥 김건희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김건희고 제가 좀 전에 이 방송 시작 전에 베트남 입국할 때 비자가 도대체 어땠길래 그 베트남 그 누구예요? 수상? 그 사람 만나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악수하면서 대통령인 양 비자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근데 지금 15일 입국하는 동안 무비자로 입국을 하고요. 저는 이전에 베트남 하노이 뭐 이렇게 갔을 때가 승무원일 때 가본 거여서 그때는 저희는 이제 비자와 상관이 없이 통과를 해가지고 베트남 갈 때 그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나? 그리고 찾아봤어요. 근데 일반 관광 비자나 여행 비자들이 15일 무비자 입국인데 너무 매출이 좋습니다. 좀 걸려서 예. 그래갖고 무비자 입국인데 이게 그렇게 첨예한 문제였던가? 근데 그걸 왜 이 김건희 입에서 이 외교 현장에서 국빈 방문회 이것을 다루느냐 하는 거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국빈 만찬이라고 내놓은 사진들을 보면 다 김건희 여사 중심의 사진이 딱 맞춰져 있거든요. 그냥 대통령은 그냥 김건희가 맞다라는 걸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신업이라는 사람은 이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우리 바깥에 대통령실이 제공하지 않은 사진도 팬클럽에서 강신업 팬클럽 회장할 때 거기 건희사랑에서 다 나오고 그게 두 분이 계속 소통하고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이. 그러면 강신업 변호사 진짜 되는 거예요, 당대표? 결론적으로? 내부에서 그 의원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택도 없다, 말도 안 된다라고 분위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된다면은 이제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만약에 된다면은 이제 완벽하게 먹히는 거야 검사들한테. 지금 분위기 보면은 이제 출마를 막는 분위기예요. 강신업의 출마를 막는. 아니 강신업 빼고 나머지들 출마를 막아서 정리하는 중. 유승민하고 1대1을 만들어 주려는 지금 분위기인데. 유승민하고. 근데 지금 이제 룰을 당원 100%로 가기 시작하면은 지금 전광훈이 지금 최소 15만 명을 밀어넣었어요. 전광훈과 보수 건절자 유튜버들이 당원들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김건희, 강신업, 전광훈 3강연대가 되면은 당원 투표로 붙으면은 유승민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유승민을 쫓아내는 것보다 네. 강신업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강신업이 이겨버리면은 유승민을 쫓아내기 쉬워버리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다른 출마자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유승민을 이겨야 된다는 명분으로. 근데 여기서 하나 변수가 터진 게 네. 전광훈이 지금 말을 안 들어. 김건희 말을 안 들어. 전광훈과 김건희가 최근에 만났는데 정광훈한테 이제 당 대표를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광훈이 여러 곳에다가 대고 김건희하고 나하고 다 합의 끝났다. 내가 당 먹는다. 그래서 정광훈은 이제 뭐 윤상현, 김건희, 나경원 중에서 나한테 잘하는 애한테 내가 맡겨주겠다 했었는데 갑자기 강신업을 딱 꽂아버리니까 전광훈이 이제 강신업 시다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갔잖아요. 멘붕이었구나. 그런 것도 아무리 못하지. 이 보수 개돼지들이라 그래도 강신업 밑으로 들어간다. 이건 차라리 나경원 밑에 이거 뭐 김기현이라든지 이건 되는데 아무리 이 보수 쓰레기들이라 그래도 강신업 밑에 못 쓰겠다 해서 어제 우리가 프레스센터에서 행사할 때 우리가 쫓겨났잖아 프레스센터에서. 네네. 태블릿 조작 기자회견을 했더니 그 조작 주범이 윤석열 아니냐? 윤석열 까는 거 못 해준다 그래가지고 태블릿 PC 프레스센터 못 했는데 거기서 전광훈과 보수 변절자들이 거의 한 1,000명이 모여서 유튜브 10,000개를 만든대요. 야, 지금 있는 유튜브만 가지고 정말 국가를 그렇게 해치고 있는데 그거를 막 1만 개를 만들고 이 극우 통신사를 만들어서 이제 구구 통신 이름이 극우 통신사를 자유연합통신이야. 만들어가지고 자유연합통신. 하루에 기사 1,000개를 아, 그 쓰레기 같은 기사 또 1,000개를 써놔붙겠다는 건데 성실하네. 근데 거기서 어떤 말 했냐면은 왜 윤석열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냐. 아, 예. 정광훈이가? 정광훈이, 예. 우와. 우리가 다 아스팔트 싸고 우리가 대통령인데 우리 개무시하냐 그래서 우리 힘 기르겠다 하는 거 보니까 강신업 밑에 줄 서라는 거 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김기현으로 뭐 하든지 해서 요 문제가 지금 안 풀린 거야. 지금. 독자로 가든지 김기현으로 가든지 아니면 안정권 같이 되든지. 아니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실현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독자로 간다면 김문수를 내세우는 거 아니야. 근데 김문수 정광훈 원수지간이니까 안 세이 되는데 나빠요. 예. 어쨌든 독자로 내보낼 수도 있는 지금 이제 좀 약간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정광훈 목사는요,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도 그랬는데 너무 이 지분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거의 장관짜리 절반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장위동 재개발만 보더라도 500억 얘기. 뭐 부루마블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지금 강신업이랑 아마 지분 요구가 지금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강신업이 뭐 공천권 뭐 한 50% 보장할게 그러면 될 수도 있겠죠. 야, 얼핏 모시는 분을 정리를 하라는 것 같기도 해놨네요. 천공을 모실래, 정광훈을 모실래 이럴 수도 있을 것 천공이냐 같아요. 전광훈이냐 그랬을 때 천공 선택하면은 최소한 전광훈은 그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막 온갖 아유, 그 육두문자 진짜. 써가면서 비난을 했거든. 박 대통령을. 우리 이런 얘기는 여기 포장마차니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근데 그죠? 만약에 나중에 누가 진짜. 경찰이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런 얘기 어디서 근거가 뭐냐면은 술 취해서 김만배가 얘기했다고 그래.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그러면 돼. 김만배. 우리 맘대형한테 들었어요. 네. 심신이 미약한 상태예요. 여당 공천을 강신업과 전광훈이 하면 저는 공천 볼만하겠어요. 진짜 볼만하겠네. 무당부터 와가지고 그냥 안정권 옥중 공천하고 뭐 그냥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이게 지금 실화예요. 진짜 대통령실. 실화예요? 왜냐면 제가 그 대통령실 업무를 보면 저도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글쎄 해봤잖아요. 말이야.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위험한 일이 뭐냐? 시스템 붕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료주의 사회란 얘기를 우리가 주로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늘공이죠. 늘공들이 축적해온 이 행정력이 엄청납니다. 대한민국.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한 얘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런 메시지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뭐 홍보물들 보면 내용의 비문을 떠나서 누가 일을 하는지가 딱 보여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마구잡이식이에요. 그냥 자기 제가 보이는 김건희 씨 측근, 그러니까 우리 김건희 대통령의 측근인 사람들 일해보지 않았지만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끼워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막 그 김건희 여사 사진 밑에 윤석열 대통령의 뭐 행동에 대한 설명을 붙여 놓았던가. 뭐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의 밑에 대통령 부부는 뭐 이런 글귀가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거 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지금 이제 코바나 컨텐츠 출신들이 그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친구들 작품인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확연히 다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지금 말도 안 되고 아까 설마 강신업 설마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좀 그 가능하다. MBC에다가 그 바이든 보도 가지고 이제 대통령실 공문 보낼 때 그렇지. 중학생이 리포트 쓴 것처럼 들어갔잖아요. 반박문 뭐 공문 양식 뭐 없어 그냥 A4에다 쳤어 그냥 그런 거 들어갔잖아요. 개발로. 예. 아니 거기에 왜 중학생을 붙이세요? 중학생 그거보다 잘하나? 낫다. 그보다 훨씬 더 고단수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억울합니다 진짜. 야, 근데 진짜 만약에 이 지금 당이 강신업 등 이 윤석열 부부라고 할 수는 없죠. 김건희의 그런 측근들이 가서 장악을 한다. 부부는 맞죠. 이미 그 지난 형제는 아니잖아요. 윤석열보다는 김건희의 그 어떤 그 영향력이 더 크니까요. 지난 대선 때도 그 공천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 이제 열린 공감 TV가 그때 김건희가 이제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그런 그 취재 리포트를 했었는데 만약에 진짜 지금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40년의 전통을 이어온 공당인데 이 공당의 어떤 기틀과 전통과 또 시스템 이런 것들이 깡그리 무시되고 그냥 김건희의 하명 정당이 돼버린다면은 그 내부에서 그동안 정치해온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아무리 윤핵관이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강신업은 이제 전광훈, 김건희 삼각편대로 당권 잡으면 바로 정계 개편을 해서 당명까지 얘기하더만 근데 자유공화당이라 그러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보수가 원래 보수 신당을 만들 때 항상 자유당, 공화당 이걸로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조원진과 김문수가 만든 그 정당이 자유공화당이었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보수 쪽 그 니즈에 맞춘 자유공화당을 만들어서 정계 개편을 한다는 얘기는 현재 지금 김건희가 노리는 거는 이 정당 지지율로는 수도권에서 싸우면 안 되니까 그렇지. 영남권을 다 갈아쳐야 되는데 영남권밖에 없어 이 당은 지난 총선 때 참패해가지고 그럼. 네. 그럼 영남권에 지금 뭐 3선 4선이 깔려 있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김기현이나 뭐 나경원을 대통령 당대표했을 때 영남권 물갈이 할 수 있냐 사람들이 어림도 없어 이 사람들. 그래.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강신업이 영남권을 물갈이해서 무당들을 꺾고 수도권은 정광훈이 먹고 그렇게 가면 딱 맞거든 이게. 그렇게 된다면 내부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 않을까요? 그 가만히 앉아서 당하냐 이거예요. 제가 그 내부 싸움 얘기를 좀 해야 국민의힘이. 되는데 네, 국민의힘 지금 의석이 115석입니까? 네. 그 정도 115석. 되죠. 야, 115석 늘었어. 정도 되는데 꽤 많이 늘었네. 거기에서 지난번에 국정조사와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게 뭐였죠? 두 가지 하여튼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절차가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220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여기 찬성을 했던 국정조사. 사람이 우리 쪽 181명 더하기 40명 정도가 더 있는 거거든요. 그 40명은 버려졌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리고 원내대표 주호영 그럼 이용호 뽑을 때 이쪽에 섰던 42명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공감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모임에 70명 모였다고 했죠. 그러면 딱 갈라집니다 이 숫자가. 그러면 내 편만 데리고 갈 거야. 니들은 다음에 다시 공천이 가능해. 근데 강신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200석 만들겠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이 뭐 우리가 정계 개편해서 뭐 중대선거구제로 가면서 숫자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고 뭐 앞으로 변화될 여러 가지 정치 환경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한 이제 130석 정도, 70명에다가 130명 정도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다 채울 수 있다라는 계산이 씁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이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한테 관계되는 위법 사항들은 뭐 무조건 나 몰라. 관계 없어. 가짜 뉴스야. 그리고 상대와 관계 우리가 찍어 누를 수 있는 곳은 다 문제 있고 법 위반이야라고 하는데 결국은 영장 판사도 뭐가 떨어지고 근데 막 그거 그러면 200석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계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산상으로. 이 검찰 독재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판사 사찰 이후에 판사 사법부 권력까지 본인들 손아귀에 넣겠다라는 심산들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첨담동 술자리 사건이 뭐 나왔잖아요. 거짓이라고는 하지만. 근데 오늘 나온 뉴스 보셨어요? 초 법관 지금 130 몇 명이에요. 오늘 임용한 135명을 새로 임용을 했는데 그 경험 있는 변호사 그리고 검사 출신들로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판결을 하기 쉽겠어요?
친검찰 쪽 판결을 근데 하기 쉬운 아무리 인물들로 채운 그런다고 거죠. 아무리 그런다고 법관을 뭐 장악을 하든 어쩐다고 해도 어떻게 200석을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져갈 수가 만한 있냐고요. 저 민주당이나 뭐 이런 그 야당 정치인들을 네. 다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선거법으로. 아웃시키면 되니까. 보세요. 우리 똑같은 자태를 놓고 보면 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은 당선되자마자 네.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가지고 네. 공보물에 그 문구 하나 잘못 적힌 걸로 아웃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저와 상대를 했던 윤상현 의원 한바 비리 증거 있고 뭐 다 있는데 꼬리 자르게 하면서 보좌관 3년 한바 비리 그 문제 일으킨 사람 4년 실형하면서 의원은 무죄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못 만들라는 뭐 수가 있습니까? 다 이렇게 같이 경쟁했다가 보내고 싶은 쪽은 선거법 위반으로 다 걸어서 보내버리고 다시 그렇게 해서 선거하고 아하. 다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다음 총선에 출마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라니까. 그래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것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예. 지금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어떤 사이냐? 서로 뜻 맞춰서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범죄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인생을 절단내는 거예요. 그 기술자야 기술자.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라고 변희재 고문이 얘기했어요. 범죄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범죄 공동체. 이 친구들의 전략이라는 거는 이제 갑자기 나는 절대 윤석열이가 보수나 우파라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파 연기를 해요. 막 쇼를 하면서 멀쩡한 그 자영업자 집단이 화물연대를 귀족노조라고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때리면서 민노총과 싸우는 영웅으로 포장이 되고 이런 짓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30에서 40의 우파표만 꽉 잡으면은 유승민을 쫓아내고 나중에 이게 3, 4선 쫓아낼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신당을 만들게 되면은 좌파표를 긁어먹는다. 그래서 다당제 구도로 갔을 때 자기들은 40%의 보수 개돼지들만 먹으면은 200석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쪽 중간부터 저쪽 쫙 한 세네 개를 분열시켜버려가지고 그런 구도를 그리고 있어요. 이준석 날린 거 보세요. 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니고 안 된다고 얘기하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되면. 미안해야죠.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돼.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걱정되지. 될 가능성은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공천으로 가서 총선까지 간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신 분들이 30%, 민주당 30%, 우리가 총선에서는 중간지대에 계시는 그러면 40%를 어떻게 설득하신 거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지금 우리가 우려한 대로 공천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제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집단,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집단을 정상적이라고 이렇게 상정을 했을 때 그 말이 맞는 것이고 이들은 여론 지역 지지율 신경 안 씁니다. 지금 언론들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지난주에 분명히 여기 와서 저하고 정렬이하고 얘기할 때 정렬이는 40%에 절대 안 갑니다. 뭐 갈 수 없는 지지율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때 제가 조만간 40% 갑니다. 가가지고 그걸 믿게 하고 국민들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화물연대든 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는 것으로 팔고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 모였을 때 공정인가요? 어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것도 40%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여론 지형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여론 지형으로 만들어 나가지 못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힘을 보여주는데 지지율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짓밟고 무도하게 휘두르고 그러는데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건데 뭐 그래서 일부분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은 듭니다만은 저 지지율이 공고하겠어요? 또 반대편 지지율도 매우 공고합니다. 압도적 차이로 지금 저기 반대 그 국정수행 부정 평가가 또 압도적이기 때문에 뭐 대세를 바꾸는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힘을 휘두르면은 힘을 보여주면은 지지율은 오르게 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그 어떤 그 맞대응도 매우 중요한 건데 좀 많이 미약하다 이런 지적을. 그 히틀러가 집권하는 과정 보면은 히틀러도 기본적으로 오히려 좌파 노선에 가까웠던 부분이 있어요. 노동자들 문제에서. 근데 그 당시 독일 상황을 봤을 때 극우 민족주의나 인종주의 그리고 이제 자본가 계층에 대한 이 이해관계가 워낙 좀 이게 이 바이마르 공화국 때 약간 안 좋은 게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볼 때 갑자기 히틀러가 그걸 이제 시장을 본 거지. 그렇지. 야 극우 인종주의 민족주의자 가자. 이 시장 터진다. 지금 윤석열이가 그거거든. 파시즘. 이념이 없어. 기회주의자고 그냥 조작밖에 못하는 자가
뭔가 봤어. 음. 아 이쪽에 보수 교대지들 노조만 약간 탄압해주면 엄청 환장하는구나. 그리고 북핵 좀 세게 받아주면 환장하는구나. 그래서 광기를 부추기고 거기에 또 하필이면 또 아스팔트에 이 제왕이라는 전광훈이 붙어 있고 강신업이 붙어 있고 끊임없이 광기를 부추겨요. 그 히틀러 수법이랑 아주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이 상황 자체가. 다음에 또 북한을 어떻게 그 상대로 해가지고 마케팅할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을 상대로 해서 안보 위협을. 이미 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은 굉장히 답답해하죠. 미사일을 그렇게 계속 쏴대도 쏴대도 별로 반응이 없는 현 정부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굴러가지 않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저쪽 전략이 절대 허술하지 않다. 굉장히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그림 그려왔던 것을 지금 하나하나 뚜벅뚜벅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겁이 없다.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뭐 국민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라고 믿는 이 부분도 약간 안일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장 안일한 쪽이 누구냐면요. 이대로 가면은 강신업이 대표되니까 가만히만 깨지고. 있으면 이기겠네. 민주당에. 아니라니까요. 이거 잘 됐네. 우리 가만히만 있으면은 총선 때 우리 이기겠구나. 민주당 국회의원도 한 명 한 명씩. 그렇지. 이게 지금 최대 문제인 거야. 이게. 제가 사실은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당시도 이른바 히틀러가 잡을 때 그러다가 다 당했거든. 그러니까 기상천외한 정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반대하겠지, 비판하겠지. 이렇게 넉넉고 있다가는 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가벼이 보면 안 된다라는 점이고. 참고로 히틀러도요 전국민적 지지받은 게 아니에요. 30%의 광기만 딱 잡아서 집권했어요. 그렇지. 그걸로. 결국 사회는 그들의 목소리밖에는 안 들렸어요. 나머지들은 다 침묵하고 또 질겁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 지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언론은 어떻습니까? 단 하나 해설도 하지 않고 비판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의 주고 노릇만 하잖아요. 그러니 국민들이 근데 우리같이 떠드는 아니, 사람들 보면 쟤네들은 그냥 자기 이권 바라보고 저러는 거야 라고 지난번에 정쟁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어쨌든 그 최서원이라는 그 당사자가 태블릿 내 거 아니고 내 거를 조작했다고 발표를 하는데 기자가 다 왔어. 다 왔는데 하나도 기사 안 썼어. 방송 기자까지 와서 하나도 안 썼어. 다 왔는데. 왔다만 갔어요? 네. 취재 다 하고 왔는데 안 썼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드림팀을 구성해서 김영민, 안진걸, 최대집이라는 이 4명의 드림팀인데 아예 한 명도 안 왔어. 둘은 탄핵을 찬성했고 둘은 탄핵을 반대했던. 안티 어벤져스. 안진걸 소장이 수많은 기자회견 했지만 진짜 기자 한 명도 안 오고 처음 봤다고 자기가. 이 정도로 이건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범죄거든요. 이거 그냥 언론이 휘어잡혀 있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근데 이것도 히틀러도요 그때 언론 기자들 마구잡이 잡아들였거든요. 여기에 겁 다 먹고 아니면 유착했던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 나치가 이 권력 잡은 거랑 상당히 비슷한 게 많이 보여요. 좀. 그 뉴스의 밸류라고 하잖아요. 뉴스의 가치. 여기 저명성.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최고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그런 명직한 범죄를 규명하는 고발하는 그리고 고발하는 기자회견인데 게다가 취재진이 얼마나 빵빵해요. 그 한때는 절대로 뭐 다시 만날 일이 없는 그두 하피풀. 하피풀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저기 그 윤석열하고 한동훈 고발한다는 건데 그 의외성도 있는 것이고. 그나저나 어제 고발만 하신 게 아니라 선도 보셨다면서요? 그 얘기 좀 우리 해주세요. 변희재 제가 고문이 소문 다 들었어요. 갑자기 즐거워지네. 우리 너무 아무런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변희재 대표님 선 그 보셨다고요? 원래 올해 내로 아니면 내년 내로 결혼하실 아니요. 결심을 아니요, 하셨어요. 저는- 가석방 상황에 결혼하실 거라는 아니, 거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 끌어내리고 나서 선보 맞아.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언제? 원래 인생이 뜻대로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지금부터 선 보시고 결혼은 나중에. 그냥 그 박지훈 변호사가 선은 부담스러우면 그냥 2대2로 만나서 그냥 놀자. 좋네. 그래서 그럼 놀자. 2대2로 박지훈 유부남인데 아 그래요? 아니, 나는 유부남이에요? 가정에 불화가 생겼네. 나는 그래서 그냥 와이프랑 놀자는 거 아닐까? 아니 와이프가 아니고 편집해야겠네. 제발 이 방송 못 보기를. 아 이러면 더 알려야 돼. 근데 그 고발해야 돼. 여자 그 의사하고 네. 그 남자 그 의대 교수가 나오더라고. 아. 2대2로 노는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내가 잠깐 늦었거든요 방송하다. 자꾸 뭐 떨어져. 느낌 안 좋네. 남편이 침만 살아있어. 느낌이 안 좋아. 갔더니 거기에 안진걸 소장이랑 임세인 대변이 나와 있는 거야. 집회요 집회? 난
내 손 보는 자리에 빼고만. 그 둘이 먼저 나와서 둘이 먼저 막 떠들고 있더라고. 판 깨러 나온 거야. 아니 도와주는 거야. 원래 메인 경기 전에 예, 방자와 창단에 나와서 이렇게 좀 예, 분위기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오픈 경기가 한 3시간 이어지면서 저는 그 의사분하고 거의 한마디도 못 했고 연락처는 받았어요. 알려서 못 받고 인사도 못 했고 그냥 안진걸 임세훈 둘이 노는 것만 보다 왔어. 아니 연락처를 받아요. 셀럽이니까 셀럽답게 전화번호 주지 말고 후원 기자 아니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발 기자들하고 점심할 때 내가 그냥 2대1 논다 그랬더니 자기는 놀면 어떻겠냐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근데 박지훈한테 연락해가지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가 있던가. 아이고. 아, 궁금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잘 된 거야, 만 거예요? 어떻게 진짜 아니 안진걸 소장님하고는 로또 관계. 안 맞아. 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예, 로또. 근데 원래 그렇게 좌파는 이렇게 남들 손볼 때 막 뭘 같이 놀고 자판이야? 거기 왜 우리 자판아? 보수는 그런 거 없거든. 뭐는 어떻게 하는데? 아니 누가 손보는데 나타나서 땡파를 쳐요. 아니 좌파도 안 좌파가 그래요. 그러나? 누구는 자판을 좋아해, 자판 사는 거를. 자, 아니 박지훈이 근본 없는 걸로 정리합시다. 예. 아유, 자,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 있어야 될 텐데.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저기 윤석열 물러날 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유승민은 그럼 어떻게 나올까? 지금 오늘 유승민 보니까 그 뭐 자기 때문에 원래 7대3 당심 7 민심 3 이 구도를 9대1로 바꾸려고 하는데 가소롭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승민으로서도 깝깝하겠어. 아니, 정치를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유승민은 왜 정권마다 이렇게 미움을 삽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유승민 그분은 이 정치인이 그렇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플러스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아, 그 사람 만나니까 괜찮더라. 이게 있고 그러고 나서 짜랑은 나랑은 안 맞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인간미가 없나? 뭐 물론 거의 뭐 똑똑한 사람들이 원래 그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그 소신과 철학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하고 타협이 없는 거죠. 타협 쉽게 말해서. 근데 타협을 사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세력이 붙는 건데. 근데 그걸 한계를 본 게 언제였냐면은 2016년, 2017년 이제 탄핵 국면 이후에 이제 2016년 11월인가 12월인가 그때 이제 김무성, 유승민이 그 새누리당에서 탈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든 당이 이제 그때는 개혁적 보수신당에서 개보신당. 개보신당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바른정당으로 바꿨죠. 그러다가 이제 그 바른정당 갔던 새누리당 의원들 뭐 김성태도 있었고 장제원도 있었고 권성동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심지어는 이은재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통째로 다 자유한국당 갔는데 자유한국당에 간 결정적인 유승민 코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유승민 멘트. 유승민의 멘트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빡 돌아가지고 이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게 된 원인은 그 보수의 정의당을 하려고 한다. 유승민이가 보수의 정의당을 하려고 한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나름대로 이 진보 진영에서는 저 정의당이 집권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도 그래도 뭐 나름대로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당이다 이런 이미지는 있는데 그 실리가 없는 그런 이념 정당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이제 뭐 그 말 자체보다는 유승민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럼요,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고 적당하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좀 이익도 나누고 또 이제 그 어떤 욕망도 서로 공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큰 정치는 좀 아유. 되게 어렵지 않나? 그쪽 그런 결에는 유승민하고 맞지 안철수하고 않는 만나니까 잘 되겠냐고요. 결국 저는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저는. 전 나가서 죽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 도움된다고 그거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봐. 저는 유승민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탄압받는 죽으려고 모습을. 나가는 건 아니지만 죽을 거는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유승민 전 의원을 되게 높게 평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좀 비겁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예, 그래서 나경원이나 뭐 김기현은 괜찮은데 강신업하고 붙는다고 했을 때는 자존심도 상할 것이고 문재인 선수죠 옛날로? 그런 걸 내는 거예요? 그럼 강신업 나온다는 거의 100%인가요? 강신업 된다니까 우린 둘 다 된다? 된다주의잖아 지금. 나오는 건 100%고 된다? 나온다고 되는 거는 이제 선언했잖아. 그 공희준
공유준 평론가가 네. 당원과 이 국민의 비율, 이 비율대로, 그러니까 당원 비율이 80%면 강시업 당선 비율이 80%고, 네, 네. 그게 90%면 90%고, 100%면 100% 그렇게 돼 있다. 아 근데 90%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90%라 그러는데 100%로 된다 그래. 예. 그 90%도 좀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그러죠. 아, 진짜 꼴대를 계속 100% 옮기고 간다는 다니잖아. 야, 골 모든 때리네. 상상 그 이상이니까 네. 할 거예요. 네. 아니 꼴대 여기 놔뒀다가 오라 하니까 꼴대 옮기고 와 그러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더라고 유승민이. 자기들이 그 불리하다고 축구 중에 골대로 옮기는 게 어디냐 그런 얘기 하던데. 야, 이게 정말 진짜 상상을 초월하네요. 이게 정치가 완전히 그래서 붕괴가 되고 호사가들은 있어요. 그래서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번 자빠지고 그래서 화가 나서 민주당으로 입당한다 이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민주당 안 민주당은- 받아준다. 아니 저번에 변 대표님이 이제 박지원 씨가 지금 네. 작업을 손대고 한다고 제가.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으로 넘어오기는 네. 어렵고 네. 저는 이준석과 해서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드는 과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박영선 뭐 이런 분들 요새 뭐 다른 목소리 내는 분들도 네. 거기 뭐 같이 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가서 너덜너덜해진 이후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박영선이 어떤 사람인데 그 탈당을 합니까? 그 사람은 지금까지 2014년 원내대표하다가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한번 그 당에서 비난을 받은 다음에 갑자기 칩거를 하더니 탈당서를 흘려요. 그때 진짜 문 닫고 올 뻔했는데 운이 좋았던 거예요. 실제로는 탈당 한 90호까지 갔었어요. 아, 진짜? 그럼요. 그러죠. 문 똑똑까지 근데 다 했죠. 다 했는데 음. 하여튼 본인한테 운이 좋았던 거죠. 중기부 장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운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사실은 탈당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2016년에도 그때 그 안철수 국민의당 생길 때 네. 그 당으로부터 당대표 제안 받았거든.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잔류를 했지. 그 양반은 뭐 계속 뭐 탈당, 분당 흘리고 결국에는 그 잔류. 이번은 좀 상황이 다른 게 응. 지금 우리 이정근 전 서초 사무부長. 위원장 네. 그 녹취 안에 있는 이름 네. 여러 명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포함되는 뭔가가 있어서 그걸 저도 이제 받은 여러 가지 찌라시 글 이후에 이런 이제 민주당과 김만배로부터 받았다. 김만배로부터 받은 그 내용 이후에 그분도 바쁘네. 민주당에 이게 좋지 않은 그러니까 반대되는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찰 캐비넷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들이 정상적인 정치 지형하고는 다르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박영선이 이제 검찰의 그 고미에 맞는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런 김만배로부터 들었습니다. 야, 저게 민주당이 참 비겁한 인간들이 많아요. 아니 걱정스럽죠. 여러 가지로.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드는 사람들도 보면은 뭔가 검찰의 선처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변 대표가 하셨죠? 아니, 김만배가 했어. 김만배가. 검찰 김만- USB. 지금 진짜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결국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치인들과 정치 리더들인데 지금 뭐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어 보여가지고 저 실컷 떠들어봐야 우리 이경, 뭐 남영희 이런 사람 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단출하게 생각해도 됩니까? 지금 열심히 이 대표 체제 흔들면서 수박 비난을 감수하고도 계속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지금 그 사실은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아니, 제가 봤을 때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가져갔을 때 본인은 소외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 게 더 크지 아니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표가 지금 당 대표고 77.77%로 당 대표가 됐고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네. 그런데 이 마당에 이 대표가 조금 검찰에 의해서 또 그렇게 적대적 검찰로부터 지금 위협받는다고 여기서 이재명을 디스한다는 건 그야말로 자행이 아닙니까? 적에 적은 동지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야당 파괴에 동조하는 맞아요, 세력이 맞아요. 누군가는 네.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뭐 그것은 검찰 캐비넷과 뭐 연결되지 않나라는 의심은 할 수 있죠. 맞아. 근데 이제 검찰 캐비넷도 캐비넷이지만 제가 봤을 때 흔들어가지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비대위원장이 된다거나 그럴 수 뭐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공천을 좀 보장받고 싶은 것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 원래 이재명 대표의 매력이라고 하면 저는 우리 말하는 게 사이다라고 하잖아요. 거침없는 본인만의 행보. 근데 요즘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 저는 보기 안 좋다고 그 생각해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위축되진 절대 안 하고요. 절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사이다 발언을 막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라는 것은 지금 뭐 체급을 굳이 이렇게 표현을 그냥 쉽게 드리자면은 지금은 제1야당의 당대표인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 여당이 없다. 지금 민생을 책임지는 여당이 없다. 오히려 예산안, 그 민생 예산, 민생 입법을 책임지는 곳이 이상하게 이런 일이 절대 없었는데 야당에서 그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가 이것을 좀 어떻게 더 요구를 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건 상황이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세게 내는 것은 아직은 공천하고는 거리가 멀고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지금 공천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여의도의 문법이에요. 여의도에서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나의 삶과 나의 이웃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참사를 당한 그 유가족 분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공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야당까지 합세해서 이거에 말을 더하는 것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영 대변인 말씀은 그래서 확실히 네, 뭐 기죽어 네, 있지는 않다. 지상파의 그 문법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 아니 저는 이 근데 부분에 진짜 솔직한 거. 우리 이경 대변인이 틀린 말 안 했어요. 전 직접 우리 이재명 대표와 그 간담회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 계신 데서 우리 원외위원장들하고 같이 모였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예전같이 사이다 같은 발언 안 하시고 힘이 좀 빠져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대신해서 우리가 그 힘을 그러니까 어깨에 짊어진 그 책임 이것을 나눠 짊어지고 함께 싸우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마이크를 받으신 대표님은 그 말씀을 했거든요. 저한테 이제 예전 같지 않다. 파이터 기질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제1야당 대표로서 해야 되는 그 무게감, 말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도와달라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저는 우리 여기 수박 강성필 소장이 말씀하신 게 일정 부분 저는 프레임이 작동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센 발언해라고 뒤에서 요구하면서 그것은 결국 언론에 드러나는 것은 이재명의 악마화에 도움될 만한 그런 꼭지만 따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판에 놀아나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지도부의 전략이 그런다면 그래서 뭐, 주변에 지도부의 독해한데, 최고위원들이 열심히 같이 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최고위원들 한마디 발언하면 언론 기사 매일 아침에 한 줄씩 났습니다. 요새 절대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민주당 내부에 왜 언론이 안 도와주니까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말이 나오냐? 아니, 오케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요즘 뭐 제1야당의 어떤 무게? 그것 때문에 말 안 한다고 옆에서 최고위원이라도 주포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박지원 전 지금 원장 같은 분들을 최고위원들의 막 데리고 와야 된다는 말이 그 있어. 최고위원들 발언이 지금까지 세. 민주중에서 가장 세요. 진짜 세고 근데 다른 발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같은 단일한 목소리가. 목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근데 지금 워딩만 보면 가장 셉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최고위원 중에 만약에 이 대표를 그 있는 자리에서 디스하는 그런 발언을 해봐. 그러면 아마 대서특필 될 거야. 그렇죠. 일면감.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문제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주승용 뭐 그거를 이랬던 만약에 사람이 그치, 세게 발언하는데 언론 보도가 안 된다. 그러면 단식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야당의 예, 목표는. 어떻게든 뉴스가 나오게. 우리는 세게 합시다. 얘기하는데 뭐 언론이 안 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사이다 발언은 나는 그 발언이 지금 오히려 프레임이고 지금 사이다 발언 해달라는 게 아니야. 누가 이재명 발언을. 대표한테 그 발언 듣고 위로받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60%의 진짜 시멘트 하루하루 윤석열 보면은 돌아버리겠다 못 살겠다는 그렇지. 60%의 그냥 윤석열 혐오증에 걸린 국민의 투쟁 리더가 돼달라는 얘기거든. 사이다 발언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근데 그거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보면은 요즘에 분위기 보면은 지금 2050 때 4.19부터 5.16까지 상당히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딱 보면 그때 장면 총리 비슷해요.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장면은 너무 많이 가버렸다. 국민적 분노와 혐오, 증오. 그러니까 윤석열만 봐도 쓰러지는 이 국민들의 요거를 거의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거 분명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선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히틀러 아까 얘기하셨는데 박정희 시대에도 그 5.16 이후에 심지어는 민주당하고 가까웠던 인사들조차도 군부에 의해서 세상이 보다 정의로워질 것이다. 더 공적 책무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함석헌 선생도 아마 비슷한 말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장준하. 장준하 선생도 그렇지. 그만큼 이 혼란을 국민들이 잘 못 견뎌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뭐 공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부터 말을 안 듣고 검찰도 말을 안 듣고 이 구조는 이게 사실 정년 정부 말기 박정희 정권 초기 그러니까 5.16 이후에 그 이제 2년 동안의 그 과정들을 연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독재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강력한 리더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필요한 시점인 건데 이재명 대표를 밀었던 77.77%의 그 아마 그 표심은 거의 90% 가까이는 좀 센 야당을 좀 만들어 달라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중에 제가 제일 답답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렇지. 왜냐하면 예. 거기 원내 진입하기 직전에 직전에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 저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뭔지 정말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내 우리 그 협의회에서도 뭔가를 하자. 근데 원에는 잘해. 뭐 앞장서고 뭐. 근데 아무도 이 시위도 주목하지 않아. 아니,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도 그쪽에서 먼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민주당의 전략이 뭐냐. 이번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도 늦었어요. 아니 열받아 죽겠어요. 아니 좀 빠르게 처리하고 안 되면 또 바로 탄핵 처리하고 이거 지금 뭐 국조 우리 통과시키고 예산 뭐 이거 전국 다 여당인 본인들이 여당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책임 정치를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걸 다 짊어지고 있어서 그걸 한 이후에 하겠다라고 해서 전 늦어진 건데 그럼 좋아. 이제부터라도 하자. 그래서 삭발이라도 하고 뭐 투쟁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어쨌든 12월 9일까지는 정기 국회 끝내야 됩니다. 예산 그죠? 우리 예산 국회 끝내야 되고 끝난 이후까지 뭐 해임 건의안 내고 이후에 탄핵 소추안 다시 내고 이거 통과 안 되는 상황 봐서는 장외 투쟁하자. 그럴 생각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 배부른 진짜 공무원 같은 의원들이 꽤 있어. 한 30%는 있어. 제가 뭐 그동안 방송에서 줄기차게 박홍근 원내대표의 무능을 질타를 했는데 안 되겠어요. 원외 대표를 만들고 원외 대표 있어. 이미. 원외 대표 누구예요? 김현정 저 사무총장. 아 그래? 우리 원외는 있는데 원외 아무도 뭐 안 써. 내가 맨날 성명서 쓰잖아. 막 김건희를 특검하라. 많이 수사하라. 아니 원외 대표라는 걸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명함도 만들고 막 뿌리고 다니라고 우리 다 그래서 하고 있어요. 대표는 있는 줄 알았는데 사무총장이 있는 네, 줄 몰랐네. 사무총장이요. 제가 뒤에서 추동하는. 근데 원래 국회가 이 정기 국회가 이럴 때는 원내대표의 시간이고 끝나면 이제 또 이제 대표의 시간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 저도 국회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일을 해봤지만 세상에 여당에서 준 예산 얘기하는 게 언제 우리는 그거 책에 글로만 읽어봤지 진짜 이런 것을 머리 털라고 처음 알아요? 이런 거를 진짜 하는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난 그게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참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싹 그냥 행안부 장관 그것도 저기 해임 건의안으로 하나만한 해임 건의안으로 이렇게 나가겠다는 거는 원내대표 무능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서는 이게 책임 정치입니다. 뭐 결국 사람이 하는 게 정치인데. 맞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무능하다라고 비판을 하신다면 그거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해결자 입장에서 만약에 봤을 때 정부에서 원안 안 받으면은 준 예산 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당이? 야당이요? 네. 그러니까 일이 여당, 없어요. 정부 여당이 우리 거 원안 안 받으면 대통령실 예산을 이렇게 다 잘라? 그 경찰국 우리가 만들겠다는데 이걸 너희들이 왜 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원안 안 받을 거면 두 가지예요. 원안 받아라 아니면 준 예산이다. 양다택일로 지금 정부 여당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합니까? 삭감안으로 통과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본회의에는 수정안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래? 그럼 우리가 민생 예산 약간 우리가 증액하고 싶었는데 그거 못하면은 다 삭감. 그러면 다 삭감한다. 그 대신 그 국민들한테 돌아간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 예산 그리고 본인들이 업무 추진비에서 대통령실 또 법무부 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인건비 예산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삭감하겠다. 그래서 그렇지. 수정안 올리면은 본 예산에서는 수정안이 먼저 우리가 의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가장 강경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너무 못해. 이런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국회 예산을 할 때 너무 큰 예산이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막가파로 못 갑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쪽은 그렇게 기차 하잖아요. 게임인 거예요. 누가 마지막에 쫄아가지고 발 빼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기초단체나 그런 데 보면은 완전 막가파 많아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모르셔서 그렇지. 준예산이 뭐예요? 완전히 다 치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국회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싸움에서 확실히 좀 뭔가 좀 기싸움이지, 기싸움.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산 국민들이 어떻게 그 세세한 걸 잘 몰라요, 끝내자는 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자라고 하는 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저 추경호가 추경을 내겠지. 그러겠죠. 네, 그러겠죠. 그래서 추경호가 된 거 아닌가? 네. 아니 그 대통령 관저 그 앞쪽 통행로도 용산 구청 그것도 저 민원 예산으로 한 거 아니야? 민원 예산으로. 그런 다 것들. 막가파예요. 그냥 네, 그런 것들. 막가파. 그러니까 사실 뭐 그 대통령실 이전도 뭐 4,500억이면 된다는데 안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어느 순간 제가 볼 때는 이상민이 문제가 아니고 내각 총리까지 전체를 해임안을 낼 상황이 올 거야 분명히. 그렇지. 예. 이건 사실상 이제 뭐 탄핵 비스무리한 건데 어쨌든 대통령은 놔두고 이건 진짜 여당에서 중재사 협박한다. 이거 국정 내팽개기 친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삭감안을 통과시키되 하면 1월이나 2월 정도에 이거 도저히 이건 더 이상 야당 노릇 할 수 없는 사태가 올 거야. 그때는 장관 전체 총리까지 해임안 해가지고 진짜로 정면선할 때가 이게 있어야 돼요. 기싸움 말이에요. 기싸움이 중요한 건데 우리 강성필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까지 싸잡아가지고 모욕을 줬잖아요. 어? 그 대북 특별 네, 송금, 송금, 네. 이것과 관련해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그 김대중 대통령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라고 네. 문재인 수석이 얘기했다라고 네. 한동훈이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냥 민주당을 깡그리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짓밟고 침뱉는 겁니다. 이쯤 왔으면은 이 차원에서라도 뭔가 응징의 메시지가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어? 그게 답답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또 하나 이어지는 게 당내에서 뭐 대표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몇 명의 무리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대표, 우리의 전직 대통령들을 모욕을 주면은 단일도로 뭐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그때 틈에서 이게 이런 이유가 사법 리스크 때문이야 해서 흔들려고는 하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 휘어잡으려고 하면은 그럴 때 필요한 게 좀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리더십에 대한 센 모습도 필요하다. 이제 국민들이 그런 거. 60%의 국민들은 이 지금 방패가 필요해요. 그 국민들 개개인이 다 그렇게 나서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앞장을 서야 된다고. 그 지금 그 한동훈의 얘기는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100% 검찰 방식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 얘기지. 그렇게 되면요, 지금 민주당의 초선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윤석열이가 저지른 불법적 통치행위를 싹 다 모아서 특검법 발의를 확 던져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 보러 야, 너 받아. 그런 식의 반격이 없다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지. 그런 식의. 그런 저 기세 싸움에서 계속 밀리고 있고 그 원내 전략도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이게 통째적으로 전략 기획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당연히 원내 전략도 없는 것이고 아이고 내내 밀리고 나 이 내내 포장마차만 오면 맨날 민주당 혼나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술을 언제 마셔야 되나. 네. 그 민주당에 들어가시면은 그 새로운 무기가 없으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그 태블릿 특검법이나 드리려고 아니 두놈 다 아니, 걸리는 지금 특검법 발의만 해놓고 통과 못 시키는 아니, 게 한두 개냐고. 대장동 막 화가 나니까 말도 안 돼. 대장동 김건희 될 때까지 계속 올려야 돼. 계속. 뭐 다 해야 되겠네. 다 올려버려야 돼 그냥. 예. 그거 어디 갔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뭐 저기 법사위에 갔어요 그게? 어디 갔어요 그거? 저기 김건희 특검법만 해도. 그걸 만약에 발의를 했을 발의는 때는 했죠. 그럼 법사로 갔겠죠. 네, 법사에서 먹혀있죠. 근데 그러면 수백 건 계속 올려야 돼. 계속. 그렇지, 그냥 계속 일주일 하나씩 올리면 돼요. 올려야 그냥. 돼.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야. 걔네들이 부담을 좀 느끼게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좀. 아니 윤석열의 불법 통치 관련해서 내가 볼 때 한 몇십 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던져버려야지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특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기존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면은 이제 뭔가 좀 긴장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여론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고민하니까 이게 먹히거든요. 사실 기존의 정치 문법에서는.
하면서 근데 이 정부는 이게 안 먹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봐봐. 그리고 황당한 일단 거지. 그렇게 하죠 뭐. 그 일단 저 의혹 제기도 다 이게 그 허위 사실 유포다라고 이제 몰아가면서 뭐 10억 손배를 걸고 형사 처벌을 지금 요구하고 뭐 이러고 있는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아주 무도하기 짝이 없는 정권인데 이 정권 아래서 원칙 찾고 뭐 법리 찾고 맞아요.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금도를 넘었어요. 제가 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저 진보 유튜버들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 조회수가 다운되고 네. 있습니다. 무기력해진 거죠. 이거 그거 신나야 됩니다. 신나야 많이들 보시고 또 힘도 내고 그런단 말이죠. 민주당 책임이 커요. 우리는 뭐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저쪽은 지금 저 불방망이 들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원칙적 대응? 아니 그 경찰 앞에서 저 강도와 막 칼을 휘두르는데 경찰이 우리는 칼을 들면 안 되지. 우리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지. 이러면은 뭐 어떻게 민생 치안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저쪽 국민의힘에서 어떤 프레임이냐. 어렵다. 자꾸 뭐만 하면 너희들 거대 야당이라고. 막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잘 모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하냐. 그래 맞아 한 170석 가까이 되는데 왜 못하지? 그렇게 잘 모르니까 그런 큰 이미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 개혁성이 가득한 우리 그 두 분에게 뭐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죄송하고 답을 안 속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한번 좀 데리고 진짜 나와서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마 좀 제대로 좀 말씀을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경희대 총학생회장 할 때 그 결기는 어디 갔는지, 아이고 정말 참. 이게 지금 저 국민들은 기댈 데가 없다는 점은 좀 분명히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좋은 정치를 위해서 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왁자지껄 오늘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성필 소장님, 수박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모님, 그리고 남영희 이거 지금 위원장. 어디 인천 동구 미추홀구 지역위원장. 그 지역구 국회의원은 윤상희.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역구는 아직 없지만 대전 대전 유성을 그 삶의 기반으로 지금 삼고 있는 이경 부대변인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